자, 그러면 이제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는 아니고 저 혼자 떠들겠지만,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잘 못 쓰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급해서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아는 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것이 잘 없는데 써야 되면은 이게 마음이 급하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아는 것이 부족한 거에는 어떤 개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르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개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른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간단한 문장으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를 A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다시 말해, 즉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굉장히 루프를 돌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인출이 문제인데, 인출이 어떤 인출이 문제냐 하면은요, 인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교육심리학 공부를 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출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인출에 인출 단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인출 단서가 없는 경우, 리트리버럴 큐라고 하죠. 글을 쓸 때는 여러분이 뭐에 대해 쓰겠다, 이게 뭐예요? 주제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쓰겠다, 이게 뭐예요? 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주제와 글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논문이 그 축소된 버전이 바로 교육학 논술이에요. 교육학 논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예시가 논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샘플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초록이라는 거예요. 초록. 앱스트랙트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초록 부분이 이 주제와 글감, 이 논문은 연구를 한 어떤 보고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은 보고서죠.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보고예요. 그거를 공공에 알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공에 알리고자 쓰는 것이 논문이에요. 그러니 이 초록이 인트로덕션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여기 서론, 서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그 어떤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논술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육학 논술은 논문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실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제와 글감 방법론, 이게 이제 우리 논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 기본적인 교육학 논술의 그 어떤 서술하는 그 큰 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아마 열의 한 9분 정도는 서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교육학 논술은 주제를 줘요. 글감도 줘요. 문제에서 줍니다. 진짜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주제랑 글감을 문제에서 다 주기 때문에 이 주제와 글감 사이의 관계,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2021년 가장 최근 기출문제죠. 자, 여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랑 글감을 문제에서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죠. 자, 봅시다. 여기 쭉 읽다 보면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줬네요. 주제를 줬어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네 개 작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주제를 찾지 않아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주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감을 찾아볼까요? 자, 글감 여기 나오네요.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 자, 1번, 2번, 3번, 4번. 글감도 줬어요. 2020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또 주제를 주네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글감을 찾아봐야겠네요. 글감 여기 나오네요. 1번 학습자에 대한 이해, 2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3번 평가 도구의 제작, 4번 교사의 지도성. 그러면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요 주제랑 요 글감이랑 관계성, 그 관계만 써주시면 돼요. 2018년, 17년, 16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주제로 나왔죠. 여기는 친절하게 번호도 붙여줬어요. 그렇죠? 글감 여기 4개 나오네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이 관계를 쓰시면 된다. 그 밑에 거 2017년 여기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렇죠? 2016년도 주제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글감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단역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이죠. 교육과정 및 평가용 그럼 1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5년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로 나오죠. 여기도 주제로 나옵니다. 어디 있나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워크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은 무엇을 주제로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 제가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다시 한번 그렇죠. 주제랑 글감 간의 관계만 쓰시면 된다. 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쓰는 걸로 뭐가 끝난다? 서론이 끝난다. 본론은 제가 아까 문제를 주제로 하면서 글감만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에 번호를 붙였죠. 그런데 제가 그 번호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이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 바로 그 문제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갖고 오는 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2021년, 그러니까 제일 최근 예시죠. 이제 안 좋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예시입니다. 좋은 예시가 아니에요. 자,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충실도 관점이냐, 충실도 관점이냐, 아니면 형성 관점이냐, 아니면 절충 관점이냐, 이런 거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 관점의 이름, 요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써야 되는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왜냐면 줄이 많이 없어서요. 뭔가 표시가 잡다하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뭘 써야 되는지 요구사항의 검토가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쓰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틀. 자, 잘 보십시오. 명칭 얘기, 이름 얘기 나왔죠? 명칭이에요.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관점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기존 관점 이름이 기존 관점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다라고 짧게 설명을 준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주는 거예요. 짧은 정의. 그래서 명칭, 정의 또는 의의 이런 거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설명. 이런 순서로 본문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칭, 그 다음에 의의, 그 다음에 설명.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요약이에요. 기본적으로. 결론에서는 새로운 논의를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마무리라는 거죠. 근데 맺은 말을 여러분이 멋있게 만들려면 뭘 갖다 써야 되느냐? 서론에 나왔던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의 요약, 이 앞에 나왔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론을 요약해서 그 다음에 맨 아래 갖다 붙여줌으로써 글을 마무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미시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시 구조가 뭐냐?
거시구조는 이제 글의 문단들 간의 구성 뭐 이런 거죠. 문단 안의 구성 뭐 이런 거였죠. 미시구조는 문장 안의 구조입니다. 문장 안의 구조.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핵폭탄 같은 이 마커를 두고 왜 이런 거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글을 아주 멋지고 미려한 그런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합격이에요. 여러분 뭐 교육학 논술 뭐 이쁘게 쓰면은 누가 뭐 칭찬해줘요? 칭찬 안 해줘요. 그냥 합격하는 게 여러분의 지상 과제입니다. 뭐 그게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험생인 이상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다? 상관없어요. 유치하긴 뭐가 유치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데? 그만큼 강력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쓰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교육학 논술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주제, 글감, 뭐 옵션으로 혹시 요구한다면 연구 방법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되는 이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쓰시는 게 서론에 요구되는데 글의 주제 그리고 글감 준다 안 준다? 준다. 어디에서? 문제에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그 주제와 글감 간의 관계 이것만 쓰시면 된다. 여러분이 창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본론을 시작을 하셔서 본론 내용을 쓰는데 표시를 어떻게 해라? 정말로 써야 되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마킹을 해서 그 요구되는 포인트를 그 문제에다 표시를 해라.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을 쓰면 되는데 본론을 쓸 때 서론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글을 쓰셨던 주제의식을 갖고 온다, 갖고 오지 않는다. 갖고 오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서론에게 맡겨두시고 본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만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자꾸 서론 내용을 본론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더 잘 쓰고 싶으셔가지고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저랑 같이 글을 쓰시면서 첨삭을 받으시면서 약간씩 교정을 해보도록 합시다.